안녕하십니까. 토노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4.7 재보궐선거가 많은 관심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전국에서 진행된 김제시의회 기초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만 전국의 21곳 중 서울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15곳 선거구의 승리가 국민의힘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전국의 정치지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여러 전망이 제기되고 있죠. 또 최근에 LH 사태 등 성난 민심이 결과에 반영된 만큼 정치권의 쇄신과 개혁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4.7 재보궐선거 결과와 의미, 또 그에 따른 여야 전북 도당의 입장과 후속 대책을 살펴보고요. 대선 준비와 전북 현안 해결들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또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어떻게 지켜보셨고 전북 정치권에 반한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재보선 결과를 보니까 서울하고 부산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거의 다 휩쓸다시피 당선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로 깨닫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고요. 국민들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보선에서 내년 대선까지 연결이 되고 지방선거도 있을 테니까 이번 선거로 국민들의 민심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원 모집이나 줄서기 같은 구태 정치가 아니라 코로나로 힘든 지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제시에서도 선거가 치러졌는데 역시나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더라고요. 항상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민주당이 안일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북 지방의원들도 서울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원정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물론 같은 당이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산 조선소나 공공의대 문제들이 막혀있는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사실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까지도 잘 검증했으면. 이번 보궐선거가 LH 사태 이후에 치러진 만큼 정치권을 향한 자성의 목소리가 또 강했고, 하지만 역시나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로 정쟁만 하는 것 같아서 실망이 커요. 사실 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문제를 끝까지 잘 가려내서 다음 선거에서 다시 응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바라본 4.7 재보궐선거 결과와 바라는 점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 소리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 시민센터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도민들의 목소리에서도 느껴집니다만 민주당의 하는 주문과 부탁 또 내지는 꾸지람까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민주당이 좀 이번 선거를 계기로 깨닫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경재 의원님, 네. 결과는 어쨌든 민주당의 참패입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방송 시작되기 전 한 15분 전에 선거 패배로 민주당 지도부까지 총사퇴를 했습니다. 네. 예, 결과가 말해주는 결과입니다. 네, 네. 재보선 결과는 예정된 예정된 결과였다고 보고요. 크게 보면은 저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봅니다. 예. 예컨대 서울의 오세훈이랄지 또 부산의 박영진 의원이 역량이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을 따져보면 복합적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역시 부동산 민심. 그렇죠. 집 한 채 있는데 워낙 그 세금을 높게 매기다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빼앗기는 박탈감이랄지 또 서민들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어떤 실정, 또 전세 사는 어떤 그런 임대차 3법이 통과한 이후에 전세 물건이 없어가지고 전세 사는 사람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아마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민주당이 180석, 현재 이제 174석인데 이 어떤 힘의 우위를 갖다 보니까 너무나 어떤 자만심과 오만에 빠진 어떤 정책들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인 그 우위를 갖고 있는 정서적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가 이번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 또 막판에는 LH 사태는 과거 점검부도 있었던 현상이라고 보는데 LH 사태는 이런 그 발화 요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거에 불을 땡긴 소시기 역할을 한 그런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공무원 투기 근절이랄지 특히 이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같은 것도 성안이 안 돼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르다 보니까 부동산 민심이 폭발한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제 유선이랄지 무능이랄지 오만 자만 또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참패한
6,000석을 다 잃어버린 참패한 그런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고 예. 또 사필 규정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어떤 대책, 쇄신책을 가지고 나와서 국민 민심을 추스릴 수 있는가 또 국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고 민심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매번 선거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에 대한 뭐 불만이 표출된 거라고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네, 뭐 실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크게 보면 또 이 단일화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이죠. 예. 국민의당 후보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기면서 단일화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야권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후보 물론 뭐 무소속이 또 한 뭐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왔지만 대표적인 야권이 단일화를 함으로써 선거 구도가 1대1 구도가 되면서 이미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고 그것이 그대로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되짚어 보면 근데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그 실제 민주당 후보의 어떤 존재감들은 거의 박영선 후보의 존재감은 없었고 도리어 이 김어준 대 오세훈 뭐 이런 선거 구도로 치러졌다고 하는 시사평론가의 지적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슈가 다 함몰하고 생태탕집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의 사건으로는 이제 부동산 문제 LH 사건이 국민들로부터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어떤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이렇다 할 선거 과정이 없었거든요. 지난 총선 과정은 코로나라 남북 정상회담과 코로나 때문에 후보와 상관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본다면 이번 선거가 물론 전국적으로 25개 적은 선거밖에 없었지만 예.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 실정에 대해서 서울 민심 그리고 부산 전국의 곳곳의 어떤 민심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여줬다고 보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4대 15대 2인데 2는 무소속이고 4가 민주당인데 그 4명의 민주당 당선자들은 전부 다 전남에서 광역 2, 기초 1명, 전북에서 기초 1명이었고 예. 4명이었고 그래서 현재 이번 선거 결과를 물론 자세한 분석은 이 뒤에 더 이루어지겠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이 호남당이 돼버렸거든요. 결국은요. 그런 어떤 그리고 전통적인 우위를 점했던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했고 전 25개 구에서 어느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문재인 정부의 여러 조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던 여러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최근에 또 내노란불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뭐 그래서 청와대 정책시장도 사퇴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전부터 김의겸 씨 지금 의원이 돼버렸지만 김의겸 씨부터 시작된 여러 부동산 문제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또 이 전세 3법 있죠. 그걸 통과시켰던 그 당사자들이 또 그 직전에 전세값을 올려가지고 뭐 또 문제가 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총체적으로 보면 집권 개혁 세력인 민주당의 쉽게 말하면 그 속의 모습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공정하지 못한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을 했고요. 연령별로 봐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상당 부분 철회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20대 이하에서는 뭐 70%, 60대 이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 연령대 40대 빼고는 민주당에 등을 돌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 4, 3위의 우리 한국 사회의 유권자 큰 구도에서 본다면 중도층인 4가 일정 부분 민주당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번 선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은 오늘 얼마 전 이 녹음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지만 바로 뭐 원내대표를 뽑아서 대행을 시키고 대표단 선거를 빨리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정도 처방으로 가능할지 저는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정세균 총리님은 그 7일 날 선거가 있는 날 우리 전주에 방문했는데 다녀왔죠. 지역에 막 플랜카드로 환영 플랜카드가 걷겨 있고 국민연금의 어떤 별관 제2관을 준공하는 데 왔었는데 과연 선거 날 국무총리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역에
온 것이 맞는지 다른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개표 과정에서 사고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열중했어야 하는데 큰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지역에 마치 어떤 출정식처럼 와서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어떤 현재 내각의 어떤 안일함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국민의힘이 어떤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어떤 4년 특히 총선 이후에 180석을 무기로 한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한 선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총 정리를 해주셨고 우리 지역 안으로 좀 들어와서 말씀을 좀 더 나눠봐야 될 텐데 글쎄요, 뭐 민주당이 호남당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가 21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넷, 국민의힘 15, 무소속 2명 이렇게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은 전남과 이제 전북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냐. 우리 지역 안에서도 이미 그러한 목소리들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가 되면 역시 또 도로민주당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이런 이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하나 흐름이 특이하게 나타난 거는 과거 선거와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은 20대, 30대의 그 선택한 그런 투표 행위 이 상당히 그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데요. 과거에는 적어도 20대, 30대 젊은 층은 적어도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주당 정서와 같이 가는 그런 층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많은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20대, 30대 층은 거의 이념적 색깔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어떤 정의랄지 불공정의 가치들이 훼손된다. 그러면은 당과 관련 없이 이념과 관련 없이 엄중한 비판을 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특징적인 현상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데 앞으로 갈수록 저변층은 막 그런 색깔을 띌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앞으로 그 정책 전환을 통해서 뭔가 실사구시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과거처럼 뭐 진보 어떤 어젠다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복지랄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젠더 문제가 이번에 상당히 높게 구상이 됐지 않습니까? 원래 이 부산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이제 성주문과 관련된 선거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층의 표심도 주목할 만한 문제인데요. 여성층은 뭐 특히 이제 젊은층도 그렇지만은 집값, 부동산 이 문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젠더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느냐, 얼마나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의지를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높게 지금 봤는데 결국은 2차 가해, 3차 가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린 측면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바로 내년에 있을 대선 또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참패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반면 교사로서 측면에서는 상당히 귀중한 귀한 선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걸 정책 대안을 통해서 극복하려고는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반면 교사 선거가 되지만 과거처럼 어떤 그런 진보적인 색깔 위로 가고 실사구시적인 어떤 정책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또 20대, 30대 어떤 그 특징적인 이런 성향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뭐 대선 지방선거 참패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이 대선 지방선거 총선할 것 없이 4연승을 해왔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결과가 이제 뒤집혔습니다. 그만큼 민심의 행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지금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김영기 대표님 김제시 의회 나선거구도 이제 보궐선거 지역이었습니다. 김제시 의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동료 의원 간의 불편한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자리를 대표한 의장이 이제 공석이 된 상황이 돼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무소속 3명의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1명의 후보가 나와서 결국 더불어민주당 김승일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뭐 이거는 뭐 큰 이변이 없는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크게 관심도 끌지 못했고 실제 투표율도 뭐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낮은 투표율이죠. 왜냐하면 누가 될지 알기 때문에 투표장에 많이 안 갔다는 32%네요. 32% 투표율 속에서 김승일 후보가 당선이 예상대로
무난하게 당선이 또 압도적인 어떤 표 차이로 당선이 46.7%. 예. 당선이 됐는데요. 그 실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당내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어떤 추문이라든지 사퇴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보궐선거라고 할 수 있지만 워낙 이번 선거 전국적인 선거 흐름에서 봐도 역시 호남은 민주당이 끝까지 디딤돌이라고 해야 주춧돌이라고 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듯이 지금 모든 어떤 사안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적 사안에도 얼마 전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찬반 유무를 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가 보니까 가덕도하고 그럼 호남하고 상관도 없는데 호남만 찬성하고 전국의 모든 광역이 다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 호남이 어떤 전통적인 민주당 어떤 텃밭 지지가 그대로 있는 조건 속에서 김제 보궐선거는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예상했던 결과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전북 지역에는 또 이렇다 할 대항 세력이 지금 없습니다. 뭐 국민의힘당이 뭔가 모색하려고 하지만 뿌리 없이 모색하는 것들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또 얼마 전에 뭐 정우찬 의원이 비례대표를 반영하겠다 해서 뭐 그러면 주석 정도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미 저번 선거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오랫동안 해왔고 실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언술에 지나지 않는다. 잠시 후에 정운춘 의원을 연결하니까 그때 또 한번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선거 앞두고 늘상 하는 이야기였고 실제적으로 전혀 반영이 안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큰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민주당 도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보궐선거에 막 총력전을 벌인다고 하면서 서울로 올라가서 대대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조직동원을 해서 전화 유세 같은 걸 하고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말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해보면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서울 민심 때문에 깜짝깜짝 놀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호남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 없는 이 어떤 정책 민심의 큰 변화적 흐름 속에서는 이 조직동원이라고 하는 게 실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고 또 이번 선거 투표율이 이미 45%를 넘어가면 조직동원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서울만 하면 58%, 58.2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조직동원이 전혀 변화된 민심 그리고 민심의 어떤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런 정서가 잉태하고 있는데 다만 대안을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잠복되어 있고 또 여전히 우리 전북을 이슈한 호남은 타 광역과 무관하게 민주당의 주춧돌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이제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매번 선거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그 배경에는 다 민주당의 이제 후보 당선자들이었단 말이죠. 뭐 지난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이 김제 나선거구도 그렇고 그래 이제 민주당 도당 차원에서의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제대로 한번 나온 적이 없어서 항상 그 부분을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답을 듣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권자들은 무관심 속에서 아무리 치러진다 하더라도 결과가 역시 뭐 뒤집히는 경우가 극히 드문 거의 없는 이 전북의 어떤 정치 속에서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대목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말이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김제 109면 민주당 협의회와 김재창 부인의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어요. 이런 부분 이게 선거 이후에 또 어떤 이제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109면의 한 음식점에서 2장 10여 명이 참석해가지고 보궐선거 대책을 논의한 그런 혐의가 포착이 돼가지고 선관위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가지고 지금 넘겼는데 또 하나는 이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민 24명 정도가 버스를 타고 그 관광을 하면서 식사를 대접받은 그런 건도 지금 선관위가 적발해가지고 조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준배 김제 시장의 부인인 김모 씨가 사전 투표를 알리면서 민주당 김승일 후보를 소개하는 문자를 보냈단 말이죠. 이런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 소개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것도 역시 신고가 돼가지고 조사를 지금 해오는 상태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선거법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는 엄중하게 조심을 하라고 오더를 내리고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도당에서는 뭔가 좀
사전에 엑셀 좀 치우고 또 준엄한 어떤 심판 어떤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또 책임을 물을 것을 과거에 물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냥 뭉텅거려 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죠. 과거에 그 도의원들 그 재량 사업비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파동이 심했습니까? 검찰 조사받고 그렇죠. 그럴 때도 뭐 우리는 그 뭐 팔짱 끼고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져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탈당을 하면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는. 또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걸 뭐 예산을 없애겠다 이렇게 선언해놓고 다음에 한 1년 지나면 또 그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자기들 꿀단지처럼 활용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돼도 도당은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봐왔는데 아마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우리 유권자들을 과연 이런 행태를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특히 뭐 성희롱, 성추문, 뭐 음주 추태 부리고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외여행 가고 뭐 추태 벌어지고 이런 일을 벌어질 때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되겠고 선거는 결국은 검증이고 평가고 심판인가란 말이죠. 이번 서울, 부산 재보선 선거도 준엄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잘못한 행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유권자가 대접받고 또 지역도 발전하고 당도 전향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투표할 때마다 그냥 민주당 정서에 편향돼 가지고 그냥 찍어주고 하니까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그냥 또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유권자들이 보다 좀 센 목소리를 내야 되고 투표 때는 심판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것밖에 가르침을 줄 게 없다. 저는 그걸 항상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방의회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사실 내년에 또 지방선거 곧 뭐 6월 1일이죠. 또 기초의원 또 광역의원을 또 뽑아야 되는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되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마다 벌써 이제 민선 8기로 가는 대목에서 30년 넘는 지방자치에서 변화된 모습, 좀 발전된 모습, 또 검증된 후보들을 골라내는 정당 정치의 모습을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게 될 텐데 이번에 역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 등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이제 토지와 부동산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났고 이것은 참여자치정부 시민연대에서도 재산 실태 파악을 좀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확한 후보자들을 조금 더 검증하고 후보자들을 좀 더 배출해내는 그런 정당의 모습 그리고 그 후보자들 가운데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유권자들의 민심의 결정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선거일 텐데 지금 이제 그렇게 가지 않는 깜깜이 선거와 심지어 이제 토론회마저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매번 선거입니다. 김영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뭐 지금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참 경쟁 없는 곳에 부패 있다 이런 말처럼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민주당은 쉽게 말뚝만 박아도 당선된 해외여행 갔다 와도 당선되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데서 발생한 암암리에 있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돼서 이 공천을 위한 충성도와 당원 모집에 열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약이나 이런 건 선거식에 부각도 되지 않을 뿐더러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일단 충성스러운 행동과 당원 모집 중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어떤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의원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년도 선거에는 또다시 새로운 과거와는 좀 더 다른 어떤 낙천 운동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저희 단체에서 전주시의원들의 어떤 재산 등록들을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쉽게 말하면 의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왜 이 지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을까 싶을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당내 경선 과정이라든지 당 후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충성도하고 당원 투표에서 이기기만 하면 공천을 받아버리다 보니까 나타난 지금 문제들이 그래서 과거보다도 전반적인 수준과 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브레이크 없는 기차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에서 못한다면 쉽게 말하면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떤 낙천운동을 통해서 또 유권자의 심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그런 모습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지금 조국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나만 한 거 아닌데 왜 나만 걸고 넘어지냐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관행적으로 다 이루어져 왔는데 왜?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투자 목적으로 서울에다가 좀 땅도 사놓고 아파트 좀 갖고 있는데 그게 뭐 문제냐? 다른 사람 안 그러냐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또 다른 거를 보면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또 내노란불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에서 그런 어떤 과정들에 대한 어떤 걸러짐 이런 것들이 꼭 내년도에서는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30년 넘게 계속 민주당만 찍어준 우리 유권자들 스스로도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정책과 노선을 모르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의 도덕성을 확인하고 찍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내년 선거에서는 필요하고 그런 시민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와 관련해서 참여연대에서 전라북도 지방 의원들 그 부동산 보유 실태를 밝혔는데 뭐 고생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 그 문제가 중요하냐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지방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개발 계획이랄지 토지 이용 계획을 먼저 보고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승인이 난 뒤에 이제 집행부가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개발 정보를 먼저 취득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부동산 실태, 보유 실태를 명확히 좀 분류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개발 계획과 관련된 연관성 또는 미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투기 이런 문제는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되고 계속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고요. 보궐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을 연결해서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 나누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자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운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오래간만에 도민들께 좀 인사해 주시죠.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뭐 10년 전에 전북에 내려가서 지역정부 깨고 낙후된 전북 발전시키겠다는 약속 그걸 10년 동안 뭐 줄기차게 어디에 있든 지금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도당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했으니까 우리 이제 동행 의원들 17명을 만들어 놓고 함께해서 전북 발전시키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뭐 저는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전북의 동행 국회의원들 현수막에서 들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됐는데 이번 어쨌든 뭐 4.7 보궐선거 이야기 그래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압도적인 뭐 승리였습니다. 정말 그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에 가장 큰 패착은요. 그 소속 단체장이 성추행으로 잘못되면 보궐선거를 후보 내지 않겠다고 당헌까지 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속을 깨고 후보를 냈다는 그 첫 번부터가 패착으로 시작됐고요. 몇 년 동안 이 공정과 정의 이러한 가장 좋은 시대 정신을 취임사부터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4년 동안 계속 그런 것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뭐 최근에 와서 이제 드디어 그게 폭발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뭐 일자리 정부 만들겠다고 못하고 부동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LH 투기 사태, 거기에도 또 뭐 임대차 3법 강행 처리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강행 처리해서 임차인 돕겠다고 했는데 그걸 정책을 만든 또 김상조 실장은 자기가 14.1%를 받는 뒤에서 내노란불을 하니 국민들이 폭발이 일어났고요. 특히 하나만 더 얘기하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백신 접종 그것이 111번째 나라가 됐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냥 완전히 폭발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전북에서의 국민의힘의 입지랄까요? 관심도는 그래서 아마 다시 돌아오신 도당위원장으로서 좀 더 현역 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좀 기대를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당으로 보면 황무지가 되어버렸죠. 불모지가 된 건 다 인정하고요. 사실 불모지를 개척하려면 내가 삽갱이 들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동행의원 17명하고 함께 하자. 두 번째는 거기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나오니
제도적으로라도 만들자 해서 삽갱이 빼고 트랙터 이제 트랙터 만들고 포크레인이라도 만들자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5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다음에 꼭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을 뽑는 그런 거를 당헌 규정에 당규에 만들어 놓고 그 2가지 트랙을 가지고 이제 우리 도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 이경재 의원과 김영희 대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시고 질문하시죠. 이경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경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쌍발통 정치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계속 제 신념이니까요. 예, 그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 이번에 뭐 부동산 민심이 폭발한 선거가 돼버렸는데 그 국회의원들 부동산 전수 조사를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당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물타기식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현재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하나 하고요.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까 호남 동행 국회의원들 뭐 17분 이렇게 해서 뭐 지역구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셨단 말이죠. 호남 특위 위원장으로서. 근데 그러려면은 상징성을 어떤 띌 수 있도록 예컨대 가장 지금 그 근접해 있는 공공의대법 남원 이런 정도는 좀 국민의힘당하고 민주당이 같이 해서 좀 통과시키는 거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 2가지 문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전수조사는 이번에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 지금 당연히 맡겨서 하기로 돼 있고요. 뭐 저희가 그거를 물타기 한다기보다도 그거를 전제로 해갖고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 이게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전수조사를 하든 뭐를 해도 깨끗하게 나가는 걸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화가 국민들이 나 있는데 되겠냐 해갖고 나가는 거고요. 2번째 16명, 7명을 동행의원들을 만들어서 지금 전북 현안에 풀어나가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민주당이 거기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민주당이 먼저 나가고 저희들은 과거에 국민의힘이 반대당으로 무조건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조건 반대해서 지금까지 발전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하지 말자. 가능하면 서령 반대들에 하더라도 대안 있는 반대를 하자. 그게 제가 동행 의원들한테 주장한 거고요. 예를 들면 예산이랄지 뭐랄지 이런 등등은 낙후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밀어주자 해갖고 동행 의원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이를테면 서남의대 의대 정원 문제도 이게 전국적인 단위로 됐기 때문에 단순히 서남의대 부분만 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거는 협조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인 확대한 게 지금 민주당하고 정부가 해놓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부분으로 지금 서남의대가 묻혀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분리해가지고 서남의대는 당연한 권리니까 그걸 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동행 의원들과 상의해가면서 뒷바라지를 좀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한 단계 지금 그런 걸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고 또 변종도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원 공공의대법은 뭔가 좀 상징성이랄지 호남 동행의 어떤 진정성 측면에서 이걸 하는 성안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정성도 좀 좀 나타내주고.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상징성이 큰 현안이기 때문에 정의 의원께서 좀 나서가지고 남은 공공의대법 하나라도 좀 통과시키고 그 호남 동행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게 되지 않겠는가. 한 사례로요. 5.18 단체, 공법단체 18년간 수건 사업을 저희가 앞장서게 한껏 힘을 모아서 이번에 해결을 했거든요. 최소한 그 도에 한 가지 현안이 있는 거는 좀 해결하자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면 기꺼이 저희가 노력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김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그 실제 우리 호남 생각하면 험지에서 꾸준히 선거 출마를 해서 당선까지도 됐는데 그다음 지난번 선거에서는 도망가 버렸거든요. 회피해 버렸거든요. 손앞길을 좀 피했습니다. 비례로 가가지고 그것도 이성정당으로 해가지고 일단 원래 본인이 가졌던 어떤 철학은 이제 포기한 건데 또 다시 이제 또 전북 도당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니까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내년에는 이렇게 비례처럼 이렇게 피해가는 거 말고
다시 예. 한번 전국법으로 해볼 의향은 없나요? 예. 열심히 하고. 이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그걸 피해서 도망간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도저히 거기에서 당선될 수 없는 그런 정말 열심히 예산도 만들고 다 했는데 그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제 신념을 갖고 전북을 도우려면 배지를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아가지고 전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역장벽 깨고 동서통합하고 전북 발전시키는 그 신념이 저는 오히려 더 나갈 수 있는, 더 잘해드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음 선거에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하면 당선돼 주냐 안 주냐 하는 거는 오늘 전주 시민들이 해주셔야 할 일인데, 전주 시민들한테 저는 안 해주더라도 끝까지 지역장벽 깨고 전북 발전시켜서 일을 하겠다는 그 신념만 계속 간다면 다음에는 저한테 힘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그 현재 동행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너무 예. 좀 정치적 수사화 같은 거 아닌가? 현실성, 물론 정우천은 본인은 열심히 지역 현안이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건 분명하지만 예. 나머지 동행은 어릴 때 한 번씩 잊어먹을 만한 한 번씩 와가지고 사진 찍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실이 처음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내실이. 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비례대표 당원 당규에 넣고 동행 의원들이 각 그 지자체에 가고, 또 지자체장님들이 서울에 올라오시면 의원회관에 군수님들이 다 올라오셔서 만나고, 예산이든 현안이든 법안이든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창구만 만든 것만 해도 진일보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시장 군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연결하고 제가 뒷바라지하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필요한 법안이나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걸 도와드리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 그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갖고 하나씩 제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당헌에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예.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도당 위원장으로서도 예. 또 도민들께 많은 활약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었고요.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보궐선거 열심히 뛰셨는데 결과는 아쉽게 됐습니다. 예. 민심에 따른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고 있습니다. 예. 다만 민주당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성찰하고 혁신하는 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방송하고 있는 녹음 시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래도 민심에 대한 어떤 심판이 이렇게 이제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선거 결과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주신다면요. 서울과 부산 이제 두 곳에서 보선이 있었는데요. 둘 다 민주당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진행된 원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한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 예. 또는 LH 직원들의 특기 의혹 논란 등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요. 예. 또 이런 그 부동산 개혁을 앞장섰던 그 정부나 민주당 중의 인사들이 그들도 그들 주장의 것과 다른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시장들의 원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원죄가 있었다면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도 도당위원장으로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서울과 부산의 상황인 것이고 전북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울러서 도당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김재 시의원 보궐선거가 한 곳 있었고요.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도덕적 일탈과 지방의 개혁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 의원의 문제가 아닌 그런 요인 때문에 민주당이 공천했고 또 민심의 선택을 받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의원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스스로 탈당을 해서 그런 겁니까? 뭐 논란이 됐던 것이 그 당시의 시점에 그리고 또 그 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게 뭐 당의 책임이냐 이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경재 의원과 김명기 대표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차례대로 좀 말씀 나누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기 대표님. 예. 김성주 의원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가끔 방송에서나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 현재 이번 우리 전라도 이야기보다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서울과 부산의 당원 당규를 바꿔서까지 이렇게 후보를 내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예. 근데 저는 그 초선, 재선 특히 이제 재선 의원이면서 도당위원장까지 하고 있는 김성주 의원을 위시한 민주당의 좀 이야기하면 소장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분들이 당원 당규를 어기면서까지 후보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비판적 목소리를 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하나 책임이지만 또 후보를 내서 민심의 평가를 받는 것도 책임지는 자세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우세했고요. 그걸 전체 당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내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사후적으로 그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제 당 지도부가 뭐 사퇴했는데 너무나 그건 당연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당 운영이 180명이나 되지만 몇몇 소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수렴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또 사과나 이런 게 형식적이 되고 1년 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걱정스럽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촛불 혁명에 의해서 정부가 들어선 지가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자칫하면 이번 선거가 인구의 4분의 1을 선거했단 말이죠. 특히 서울은 민주당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강한 어떤 지지세를 가졌던 곳이 1년 만에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본전을 다 까먹는 식으로 전 선거구에서 다 패배를 겪게 됐는데 이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지 않는다면 또 강성 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다가 잘못하면 내년도 선거도 그르칠 수 있는 저는 그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이 결과를 딱 가만히 놓고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텃밭인 우리 전북의 도당위원장님의 어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당내 좀 소통이 좀 활발하지 못했다. 특히 특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얘기는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특히 초선 의원들이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다수의 의견들이 그래서 공감을 했고요. 이게 다만 이제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견이 있고 또 180석을 부여한 민의에 대해서 너무 왜곡해서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두 가지 평가 의견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당내의 다수의 분위기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더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과 혁신의 자세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지도부가 총 사퇴한 상태고요.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다음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이제 그동안에 잘못된 정책,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같은 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대안을 내고 가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들이 진짜 해나가야 될 일로 보입니다. 예. 자, 이경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재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이번 재보선이 부동산 민심이 폭발한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전주 지역도 지금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단 말이죠. 가격은 엄청나게 뭐 2, 3억씩 그냥 뛰어버리는 그런 것은 뭐 다반사고 또 전세 물건이 없어갖고 전세난을 겪는 그런 서민들이 많이 있고 가격은 오르고 집은 없고 지금 그런 현상은 서울과 지금 거의 비슷한 상태란 말이죠. 민주당 도당은 내년
내년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책임이 또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동산 민심을 전주 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해가지고 전주 을 선거구가 지금 사고 지역구로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남원 순창 임실도 사고 지역 의원인데 현재 남원 시자 이완주 남원 시장이 지금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사고 지역구를 앞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좀 뭐 전주 울과 남원 현재 그 지역위원장 공사 및 대행 체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다면 아마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게 될 거고요. 네. 지방선거와 대선을 지역위원장 없이 치른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절차에 따라서 해나갈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부동산 문제는 비록 뭐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집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살 공간인데 이것을 사고 파는 이 시장 구조 내에서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구하기 힘들거나 또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줄고 들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주거권이라는 게 보장이 안 될 겁니다. 그동안에 역대 정부들이 주택 공급 정책을 지나치게 시장에 맡겨서 해온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게 현재의 문재인 정부나 저희 민주당의 평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정책으로 바꿔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뭐 전주 같은 사회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저희 도당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주거 정책 같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 자, 끝으로 뭐 도민들께 앞으로의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어떤 계획들, 각오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도 작년 총선 이후에 이게 새롭게 초재선으로 구성된 그 전라북도 정치권들이 하나로 단합하고 또 도정과 협력하면서 그동안 현안들도 해결하고 전라북도 미래 발전 전략들을 만들어가면서 힘있게 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해왔습니다. 비록 이번에 서울과 부산에서의 민주당이 선택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도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당, 전북 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도민들에게 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북 도당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도당위원장의 옥수를 들으셨습니다. 얼마만큼 이제 큰 선거죠.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도민들, 유권자들은 얼마나 정치에 대한 관심, 또 지역의 정치에 대한 관심, 또 후보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인가. 또 그것이 또 언론이 저희가 또 해야 될 역할인 텐데 도당 차원에서의 어떤 책임 있는 모습들도 이제 보일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이 터놓고 말합시다의 정치 토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토론회까지도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자, 뭐 우리 지역은 비록 기초의회 보궐선거였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분명한 민심의 이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도 아마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성의 목소리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앞에 이제 도민의 인사트에 들으셨는데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서울 고선 재보선 결과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한두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은 어떤 오만과 자만심, 180석, 최고는 이제 174석이라고 하는 제1당 큰 무기를 갖고 있는 제1당이 오만하고 자만한 거에 대한 심판, 또 그 내로남불 같은 어떤 그런 성격의 정권 심판 이것들이 이제 복합적인데 전라북도 상황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민주당 정서가 우월적이고 또 정치력은 영향이 큰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데 민주당도 그걸 계기로 삼아가지고 자만하지 말고 그 민생 어떤 들여다보는 주민 눈높이 행정을 하지 않으면은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민심은 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뭔가 좀 자세를 겸허히 하고 민생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대선도 아마 국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김영희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최근에 민주당 도당이 김성주 도당위원장한테 들어와서 혁신위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혁신위 내용이 특별한 것 없이 그냥 거의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직도 우리 지역의 도당은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지지에 기대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과정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도당이 그 쉽게 말하면 도당위원장인데 그 현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모두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행보라기보다는 그 도당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어떤 분열상들이 고쳐가 되는 과정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민주당 도당이 품을 넓혀서 그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과도 관계들을 회복해내고 이러면서 전라북도 현안이나 아니면 민주당 도당의 뭐 자기 당의 더 장기적인 어떤 집권을 전라북도 안에서 집권을 위해서도 좀 단결해 나가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미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도 전라북도가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그냥 확 짜겨져 있거든요. 그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렇다면 이후에 정권이 재창출되더라도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의 어떤 파워라고 해야 하나 힘이 분열되어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소위 말하는 제목잡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최소한의 우리 요구라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어떤 토대들이 벌써 반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도당위원장이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자기 개인의 어떤 가치 철학도 있지만 전라북도 전체 의원을 포괄하는 어떤 맏형으로서 역할을 해야만이 되고 또 그러한 도당이 정책 정당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뭐 조그마한 토론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아주 각별하게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면서 말 그대로 전라북도 어떤 정치를 이끌어가는 미래 비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맏형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만 그래야 그나마라도 뭐 이미 인구도 180만이 무너진 조건에서 버티기라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민주당 도당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자, 뭐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마 같은 목소리를 내실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아마 새 당대표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전북의 지방 선거에도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간 정치 토크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술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훈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